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상품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뉴욕 증시 또한 약세 흐름으로 마감한 것까지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시장에 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유명한 행동주의자이자 또 투자자죠. 혹은 악랄한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이 또 이제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스와 프레그런스의 지분 4%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칼 아이칸의 투자 비법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죠. Carl Icahn owns 4% stake in International Flavors and Fragrances, sources say라고 해서 상장된 International Flavors and Fragrances라는 기업에 대해서 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향수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뉴스 이후에 약 2%나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칼 아이칸은요, 오랜 기간 동안 활동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 아이칸은 가장 최근에 라스베가스에 기반을 둔 유틸리티 회사가 천연가스 회사인 카타르 파이프라인 인수를 취소하도록 압박하면서 사우스웨스트 가스에 상당한 지분을 인수한 바가 있고요. 또 목요일에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스 앤 프레그런스 안드리아 피비그라는 또 이 대표의 뒤를 이어서 프랭크 클라이번이라는 사람이 2월 14일부터 CEO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클라이번 같은 경우는 머크에서 IFF 인터내셔널 프레그런스에 합류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2019년 말에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스 앤 프레그런스는 듀퐁의 영양 그리고 생명과학 부서와 합병을 해서 45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소비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맛과 또 향을 만드는 IFF는요. 글로벌 브랜드와 손잡고 가명 제품 그리고 향과 맛을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IFF의 주가 지난해 38% 상승한 이후에 지금은 약 6%가량 하락을 했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프라인의 소매업을 뒤집은 아마존이 드디어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테크 섹터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Amazon is opening a real-world clothing store with high-tech fitting room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CNBC 기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열게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또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위치한 첫 번째 아마존 스타일이라는 매장을 올해 말쯤 열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존 스타일 매장은 유명 브랜드와 신흥 브랜드가 혼합된 여성 그리고 남성 의류, 신발과 액세서리를 다양한 쇼핑객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스타일의 전무이사인데 모이나네요. 네, 바센이라는 인물이 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본 $10부터 디자이너 청바지부터 또 $400 시대를 초월한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예산과 모든 가격대를 충족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약 3만 평방미터의 소매 공간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TJ Maxx에 위치하는데 일반 백화점보다는 좀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새로운 매장인 개념인 아마존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최신 오프라인 소매 실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2015년 서점을 열면서 실제 소매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아마존이죠. 2017년부터는 고급 식품업체인 홀푸드를 $137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공간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편의점과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있는 상점, 심지어 자체 슈퍼마켓 체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랩앤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인수를 하고 출시를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의류 판매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수년 오랫동안 많은 세월을 보냈고요. 지난 3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1위의 또 소매업체로 부상했다. 아마존의 의류와 신발 매출은 2020년에 약 15% 증가를 한 41 billion dollars니까 41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재무 결과에서 의류 판매를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인기 브랜드와 자체 레이블에서 다양한 기본 제품을 판매해서 온라인 의류로 초기에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명품 패션 매장을 오픈하면서 고급화 전략을 꿈꿨고요. 아마존 첫 번째 스타일 매장을 출시하면서 의류 매장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는 쇼핑객들의 관심까지도 끌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아마존의 행보에 또 주목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인상폭이 0.25포인트가 아니라 오히려 0.5까지 이렇게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한 번에 0.5나 올리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그 JP 모건의 그 CEO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는 젊었을 때 금리가 한 번에 2%씩 오르는 걸 보고 자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하면은 폴 볼크가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폴 볼크가 의장으로 지내면서 이걸 잡았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무자비하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은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비난을 일부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한 연준 의장이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나눠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4번 이렇게 올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0.25%포인트씩 올리는 걸 그래서 그린스펀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쭉 동향을 볼 것 같으면은 이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거의 연준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5월 이후에는 0.25%포인트보다 더 높게 올린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0.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네, 지금 뭐 워낙 뉴욕 시장에서 금리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0.5%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 헤지펀드 CEO인 빌 에커먼입니다. 네. 빌 에커먼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제2의 워렌 버핏이다. 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름을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만은 쿠팡이 상장됐을 때 쿠팡의 초기 투자자로 소개됐던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뒤처져 있다,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한테 강력한 사인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은 50bp 그러니까 네. 0.5%포인트가 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던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50bp 얘기가 쭉 여러 군데서 나왔었는데 이게 다시 좀 힘을 얻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월가에서 금리 인상이 3차례가 아니고 4차례일 것 같다.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에서 예상하고 있는 걸 보면은 금년에 4번 올릴 것 같다. 뭐 네. 이런 쪽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을 갖다 올리려면 분기마다 한 번씩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럴 게 아니고 처음에 0.5%포인트를 올리고 나중에 25bp씩 올리면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왜 CME 이 금리 예상해서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보면은 지금 현재 첫 번째 금리 인상 3월에 네. 50bp를 올릴 것 같다는 확률이 3분의 1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50bp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50bp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경제가 좋은 상황, 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런 상황이고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50bp를 올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면은 그다지 좋지가 못하거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50bp를 올린다면은 연준이 시장에다가 어떤 사인을 주는 건가 하면은 자, 우리는 경제 회복은 잠깐 미뤄놓더라도 우선은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야 연준이 물가 잡느라고 경기 회복에는 그다지 지금 신경을 안 쓰는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만약 0.5%포인트 얘기가 나온다면 좀 시장에는 충격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장에 충격이 가는 거는 당연지사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뭐 1월에 금리 인상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뭐 1월에 올릴 거다, 2월에 올릴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면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종료 안 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테이퍼링 일정을 보면은 원래 1,200억 달러씩 국채를 사주다가 11월, 12월
150억 달러씩 줄여서 지금 1월 달에는 900억 달러치를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300억 달러씩 줄여나가지고 3월 달에 끝내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1월이나 2월에 금리를 올리려면은 1월 달에 테이퍼링을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900억 달러를 갖다 한꺼번에 줄여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세상에 그러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FOMC가 1월 25, 26이 있고 3월 15, 16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1월이나 2월에 금리를 올리려 그러면은 1월 15, 16일 1월 25, 26일 날 열리는 FOMC에서 테이퍼링도 이번 달에 끝내고 금리도 뭐 이번 달이든 2월 달이든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건 아마 시장한테 워낙 큰 충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테이퍼링 3월에 끝내고 3월 FOMC에서 3월 달부터 기준금리 올리겠다라고 네. 가는 쪽이 아마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3월 금리 인상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올해 사실상 6번에서 7번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JP 모건의 그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는 어릴 때 2%씩 올리는 것도 봤다. 인플레이션에 이기려면은 금년에 6번, 7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이 FOMC가 1년에 몇 번 열리는가 하면 45일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8번 열립니다. 그렇죠.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 중간에 그 잭슨홀 미팅이 한 번 있고요.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6번 내지 7번을 올린다 그러면은 매번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1월 달은 없으니까. 네. 1월 달은 지금 현재 어차피 힘들고. 테이퍼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얘기를 못 하니까 네.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올린다는 쭉, 얘기인데 네. 이게 가능하겠느냐? 옛날엔 그랬습니다. 어. 그리스편 시절에는 0.25% 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FOMC가 열릴 때마다 올렸거든요. 네. 그런 전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그러면 미국이 연준이 이 열릴 때마다 FOMC가 열릴 때마다 그렇게 못 올리느냐? 사실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놓고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린스펀 이후에 그 버냉키나 아니면은 그 제닛 앨런이 연준 의장을 할 시절에는 거의 분기에 한 번씩 올리는 걸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리 올리는 속도를 갖다가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경제가 그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앨런 그린스펀 시절에 비해 가지고 부채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많은 부채를 갖다가 매번 FOMC가 열릴 때마다 45일 만에 한 번씩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게 실물 경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한번 올려놓고 한 분기 정도 지켜본 뒤에 또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시작한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15년부터 18년까지 모두 9번을 올렸습니다. 금리를 네. 9번을 올렸는데 2019년에 가서 이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보험적 성격으로 금리를 한번 내리겠다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어떤 건가 하면 미국 경제의 체력이 9번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점도표상으로 7번이 찍혀 있긴 한데 7번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우리는 이제 금리도 금리고 이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게 바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주가가 버텨낼 수 있을까?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과거의 예를 한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CG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CG를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린 시기가 크게 이번 빼고 네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99년, 2004년, 2015년 이렇게 네 번이 있었는데 이 네 번을 갖다가 금리 인상 시점을 D로 잡고 그러니까 3개월 전, 6개월 전 그리고 3개월 후, 1년 후, 18개월 후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금리를 첫 번째 인상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월 후는 꼭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한결같이 주가가 다 떨어졌습니다. 매번.
그랬는데 6개월 후에는 다 오릅니다. 지금 어. 저기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그러네요. 지금 현재 뭐 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3개월 후에는 다 하나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말은 네.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유효한 확실하다. 거네요. 뭐 이렇게 네, 볼 수가 그러네요. 있는 거고요. 네. 그 대신에 6개월 후, 12개월 후, 18개월 후를 보면은 네. 금리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어. 있거든요. 물론 특히 이 가장 가까운 2015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은 네. 1년 뒤에는 8.9%가 올랐고 1년 반 뒤에는 7.4%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2015년에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년 반 뒤면 언젠가 하면은 2017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금리를 올리고 있던 중간입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 금리를 올려서 3개월 후까지는 떨어졌지만 네. 그 이후에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도 주가는 계속 올라갔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맷집이 좀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때쯤 돼서 만약에 이제 말씀대로 네네. 3개월 뒤에 좀 빠지는 흐름이다 그러면 그때쯤 진입 시점을 잡고 좀 더 롱텀으로 가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기준금리 인상 초기에는 좀 영향을 받겠지만은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계속 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방법이 먹힐까요? 사실 뭐 과거가 미래를 대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항상 주식 반복되진 시장이라는 게 뭐 않죠. 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히 하나 마음에 쓰이는 건 뭔가 하면은 네. 첫 번째 지금 현재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2015년도를 예를 드는데 지금 현재 이 긴축 기조로 돌아서는 게 어떻게 보면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다가 2015년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풀려나갔던 돈들을 다 걷어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말하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13년 만에 지금 긴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 네. 없는 거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주가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식의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보고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경기 회복이나 금융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리 인상 초기에는 좀 떨어지겠지만은 말하자면 연준이 자신 있게 금리를 올릴 때는 그때는 경제 상황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